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보복 공격은 종료됐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 모두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이번 공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각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을 타격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 중부의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헤즈볼라의 무인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가 계획한 공격을 저지하고 단거리 로켓 수천 기를 파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צה"ל יירט את כל הכטב"מים שחיזבאללה שיגר למטרה אסטרטגית במרכז הארץ. אנחנו מכים בחיזבאללה במהלומות מחץ מפתיעות.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직후 곧바로 대규모 무인기와 로켓 공격을 가한 헤즈볼라는 보복 공격을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작전의 주요 목표는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정보기지인 글릴롯이었다며 모든 드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لم يكن لدينا نية استخدام هذه الصواريخ حاليا ولكن قد نستخدمها في المستقبل أو في 국제사회가 양측 모두의 자제를 호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것은 일단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는 점, 공습이 일단은 종료됐다는 언급을 한 점 등이 그 이유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يعني اليوم لما بتجيك رسالة بقول لك تمت الضربة وانتهت بنجاح وبعدين المشاورات بالقاهرة ماشية اليوم وبكرة بدها تستكمل أنا بعتقد رايحين نحو التهدئة عم نحكي على نطاق المعركة العسكرية. 이번 공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목표로 한 고위급 회담이 이집트에서 재개된 가운데 벌어져 협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전당대회 효과에 힘입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7%포인트까지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세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측은 낙태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뚜렷한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해리스가 50%, 트럼프 43%로 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닌 무당층에서 38대 33으로 우위를 보였고 특히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56대 38로 18%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진 트럼프의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 you will not impose a federal ban on abortion. I can absolutely commit that, Kristen, and Donald Trump has been as clear about that as possible. I think it's important to step back and say, what has Donald Trump actually said on the abortion question? American women are not stupid, and we are not going to trust the futures of our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to two men who have openly bragged about blocking access to abortion. 해리스의 기세는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확인돼 출마 이후 7천억 원을 모았고 지난주 전당대회 나흘 동안만 1,000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의 후보직 사퇴로 인한 여론 변화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7%포인트 격차를 보인 여론조사는 케네디가 대선을 포기한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And now to throw my support to President Trump. The causes were free speech, the war in Ukraine, and the war on our children. 본격적인 대선 맞대결 체제로 돌입한 이번 주 해리스는 버스 투어로 남부 선벨트인 조지아주를 찾고 트럼프는 북부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계곡에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두 사고로 30여 명이 숨졌는데 희생자 대부분은 이슬람 시아파 최대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뒤집힌 채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앞부분은 충돌의 충격으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한 겁니다. 경찰은 제동 장치가 고장나 운전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जाम बहक और जख्मियों का ताल्लुक गुजरानवाला और लाहौर से है। ये बस ज़ायरीन की थी, ईरान से वापस पाकिस्तान मतलब कराची की तरफ ट्रैवल कर रहे थे ये। 이 사고 후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차량 주변에는 승객들의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자만 20여 명에 이릅니다. 돌아온 유해를 지켜보며 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ये बहुत बड़ा अलमनाक हादसा था जो बड़े अरसे के बाद इस तरह का बहुत कर्मनाक हादसा हर आंख अश्वार है। 지난 20일에도 파키스탄 순례객이 탄 버스가 뒤집혀 28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에서 열리는 시아파 최대의 종교 행사 아르바인에는 매년 무슬림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순례객들은 부실한 도로 관리와 규정을 어긴 운행 등 고질적인 문제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야영객 2명이 다쳤습니다. 60대 운전자였는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텐트 주변을 경찰관들이 에워쌌습니다. 그 옆에는 자동차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전기차가 야영구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단순 정상자라서 저희 병원 이송을 했는데 뭐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경찰은 주차하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10층짜리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들어차면서 환자와 간호사 등 1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스위치 버튼을 연신 눌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쯤 1,600여 세대가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징 하면서 전부 다 전기가 차단된 것 같아요. 좀 불안해서 일단은 바로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아파트 측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는 갯바위에 올랐던 20대 여성이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석양 사진을 찍기 위해 갯바위에 올랐다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젯밤 11시 28분쯤 강원도 동해시 해상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진학은 동해시 북동쪽 60km 해역으로 기상청은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으며 지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얘기하며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답이라고 말한 것과 세월호 추모 공간 등에 대한 강경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 자신도 반노동 인사라는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장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합니다. 여야가 모두 구하라법 통과 필요성에는 동감하는 만큼 오늘 소위에서는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해 통합한 후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또 택시 월급제 유예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적의 국제여객선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여성 승무원의 방에 일본인 남성 직원이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데 선사 측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외면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가는 국제여객선의 승무원인 30대 A씨. 지난달 부산항에서 승객 하선을 준비하던 중 머리 손질 도구를 콘센트에 꽂아둔 사실이 떠올라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열려 있었고 속옷이 들어있던 서랍장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침대 구석에 급히 숨었다가 도망친 남성은 해당 선박의 기관사인 일본인 B씨였습니다. 속옷 서랍장이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군가가 있는데 커튼을 확 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 절대 안 해서 저도 커튼을 쳐보니까 일본인 기관사가 있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사무장과 선장에게 보고하고 경찰 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경찰 신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누구 입장이냐고 하니까 회사 입장도 그렇고 자기 생각도 그렇다고. 여성 승무원 방에 몰래 들어갔던 B씨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B씨가 과거에도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배에서 떠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선을 운영하는 일본 선사는 사건 이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승무원 객실 잠금 장치를 전자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가 소속된 우리나라 회사는 다른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항의 접안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비록 일본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일본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부천호텔 화재 참사 관련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죠. 현행법상 에어매트는 구조 장비가 아닌 보조 장비입니다. 그래서 배정되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낡아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건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를 알아놔야겠죠. 기본적인 화재 대피 수칙과 함께 층별로 다른 대피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으로 대피를 하고 또 위층에서 불이 나면 1층으로 대피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대피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번 참사의 생존자처럼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네, 건물 층별로도 화재 대피법이 다른데요. 먼저 에어매트는 5층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보다 높은 층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하고요.
뛰어내릴 때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니은 자로 만들어서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또 줄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완강기는 10층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30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정도 높이까지는 소방 사다리차로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보다 높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 산다면 피난구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불이 나도 최대 3시간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평상시 훈련으로 대피법을 익혀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일보입니다. 밤낮 없이 무더운 요즘 한강공원 찾는 분들 많은데요. 공원 내 음주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 치맥은 관광문화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공공장소인 만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취객들은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거나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서울시는 음주 청정 지역인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아직 시의회 발이 묶여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금주구역 지정까지는 과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만취해서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만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시간대와 구역을 확실하게 정해서 부분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이 붐빌 때마다 번지는 공원 내 음주 논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한강에서 치맥하시더라도 과도한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날 더울 때 한강 대신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실내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박 웃음을 지는 곳이 바로 대형 쇼핑몰인데요. 보통 휴가철은 쇼핑몰의 비수기인데 역대급 폭염에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로 바캉스를 떠나는 몰캉스족이 늘어난 겁니다. 더현대 서울 방문자 수는 지난해보다 22% 늘었고요. 송파구의 롯데월드몰은 이달에만 350만 명이 찾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까지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밖이 더우니까 쇼핑몰에서 아예 저녁 외식을 하고 자녀와 함께 팝업 스토어를 구경하는 시기인 겁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도 쭉 이어지겠죠. 몰캉스, 당장 올 여름만의 풍경은 아닐 걸로 보이네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식당과 카페, 극장, 관공서까지 요즘 웬만한 곳이면 다 키오스크가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식장에서도 키오스크 보신 분들 계신가요? MZ세대 부부 가운데 결혼 축의금을 키오스크로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와의 관계 이름을 입력을 하고 현금을 넣으면 식권과 주차권이 나오는 식인데요. 주로 축의금 접수대를 맡길 친인척이 마땅하지 않은 예비 부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축의금 명단과 금액이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점, 또 축의금 절도나 사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겠죠. 키오스크 이용 비용은 20만 원 정도입니다. 성수기엔 예약이 꽉 찰 정도라고 하고요. 하지만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입장에선 좀 불편할 수 있겠죠. 하객 성의를 기계로 받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반응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문해력 논란 관련 기사들 전해드린 적 있죠. 사흘을 4일로,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문해력과 어휘력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아졌는데 그중 특히 필사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문해력, 어휘력 관련 책의 출간은 최근 4년 동안 4배나 늘었습니다. 출간 종수와 함께 판매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년 대비 80%나 증가할 정도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학생, 부모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책들도 많이 보입니다. 신문은 그중에 필사책에 주목을 하는데요.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불리면서 몇 년 전에도 인기를 끈 건 맞는데 요즘 다시 유행입니다. 예전에는 힐링을 내세웠다면 요즘엔 문해력과 어휘력 향상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필사의 인기가 늘어난 덕도 있고요. 여러모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서점 나들이로 이번 주 활기차게 시작해보셔도 좋겠습니다. 8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기일을 한 차례 미루면서 이들의 임명 효력을 오늘까지 잠정 정지를 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논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모두 6억 7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며 당시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서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한편 비슷한 시각 3천억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K 경남은행 정직 간부의 친형 이모 씨가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판이 열립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 측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텐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계약 해지로 덮고 넘어가려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A씨의 남편은 지난달 9일 도로변 연석을 치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조수석에 있던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가입해뒀던 운전자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 손해사정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각종 서류를 떼서 제출했더니 보험을 해지해달라는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오셔서 이제 이것저것 계속 이제 묻는 거 보니까 좀 사기를 의심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기가 아니고 진짜 사고가 나서 청구를 한 건데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는지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민원을 철회해달라며 보험사에서 선물 세트까지 들고 찾아왔는데 A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부상이 있으면 벌점이랑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피해자 제 이름으로 해서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원만 취하해달라고 오신 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보험사는 A씨 부부가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있고 보험도 중복해 드러나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이런 상황을 몰랐고 손해사정을 맡긴 외부 법인이 일 처리를 잘못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려면 사고 횟수와 중복 보험 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보험 사기가 의심됐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혀야지 다짜고짜 보험 해지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손쉽게 덮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고 정작 보험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보험 사기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담당 법인에 보험 해지를 권유한 직원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카카오페이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까지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한 서면 검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정보를 주고받은 전산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 검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운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달 이른바 로또 청약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거든요. 네. 이게 시세 차익만 2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다가 또 청약이 막상 이제 발표되고 나니까 우르르 또 빠져나갔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게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레미안 원 펜타스 네.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청약이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서류 검토를 합니다. 이제 서류 네. 검토에서 부적격자가 되게 되면은 사실 당연히 이제 청약이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계약을 하기 직접 계약을 하기 직전에 본인들이 이제 당첨을 포기한 세대도 나오고요. 이렇게 예. 해서 나온 세대가 약 50가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총 전체 분양 물량이 292가구였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로 굉장히 사실 큰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지가 사실 그 근처에 있었던 유사한 아파트인 레미안 원베일리,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84제곱미터 거래 가격이 44억 원으로 이제 네.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게 거의 한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이제 예측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이제 아파트인데요. 점수 분포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만점자도 최소 3명이 예.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70점 이상의 가산 점수가 다 모두 나온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 만점이라는 이제 84점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냐라고 보면은 예. 본인을 포함해서 7명의 세대원이 15년 동안의 무주택자로 있어야지만 예.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네, 겁니다. 이제 대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없이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위장 전입의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실 부모와 살고 있지 않은데 주민등록을 이동해서 예. 주소지 이전해서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은 예전부터 굉장히 좀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 전체적으로 당첨된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지금 한 상태고요. 네. 예. 그래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자도 나오고 또 이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사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가 특징이 후 분양 특징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내에 이 굉장히 큰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자금 조달 계획에서 좀 차질이 생기거나 이제 좀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든 가구들도 나타나게 되면서 50가구나 아마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부정 청약이 발각이 된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부정 청약은 주택법을 위반한 거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계약 취소는 당연히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파트 청약을 포기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청약 통장 재사용이 제한이 되고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무순위 청약도 아마 우리가 이제 하기가 굉장히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예. 네. 사실 이렇게 청약 시장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정부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언급하신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좀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엔 이 청약 요건이 좀 강화되는 쪽으로 재편이 될까요? 네, 이 무순위 청약 제도라는 것이 1, 2차 청약에서 사실 잔여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무주택자들만 청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또 이제 2021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돼서 지역 내에 무주택자들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한동안 또 침체가 되면서 지난해 2월에 자격 조건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청약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기를 띠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정부가 이제 다시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주택 청약, 무순위 청약 제도 자체가 또 이제 우리가 청약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게 이제 주요 취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취지에 좀 부합되도록 아마 강화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지금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는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사실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양 가격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분양 가격과 좀 다르게 굉장히 이제 비싸지고 있고요. 네. 또 당첨 가점도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청약 통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입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청약 통장 무용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나올 분위기가 수 있겠네요. 나타나고 네. 있어서요. 사실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가입 해지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따르면은 지난달 그 주택 청약 종합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달 6월달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해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전년 대비로는 34만 7천 명 정도가 감소한 수치로 우리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과 청약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연장선으로 부동산 거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서울에서 좀 아파트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절반이 상승 거래 비중이 넘었다라는 또 소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서울의 상승세가 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아파트 거래에서 수도권 비중이 올해 이제 1월 37.6%였거든요. 예. 이게 이제 6월에 55.5%까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다음에 반년 사이에 보면 한 15%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제 수치가 이제 제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전체 매매 건수 중에서 그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제 지난 2021년 2월 이후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의 이 확산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가 22주 지금 연속 상승세를 지금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건수를 보면은 이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추이가 지금 7월 달에도 계속 유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거래 비중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6월에 50.3%,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제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는 네. 뜻이고요. 이게 이제 7월에 51.7%로 이제 계속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상승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자치구를 보면은 예. 지난 5월에 4곳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6월에 14곳, 7월에 17곳까지 이제 늘어나네요. 늘어나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이게 상승세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추세가 과천과 성남 분당구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집값 상승세가 서울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경기권까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망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과 이제 수도권의 그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좀 늘어나고 있고 집값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수도권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수도권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우리가 있는 좀 현금이 많은 큰 손들이 원정 매수를 하는 수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예. 좀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수도권 아파트도 보면은 입지가 좀 좋은 아파트, 대단지 등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상승세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보였던 그러한 상승
분위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집값의 상승된 가격이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고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 조정되는 기간이나 가격의 그 조정 폭도 좀 그때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구축보다는 사실 신축 위주로 또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좀 수요가 늘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욱 많이 구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실수요 위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위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부동산 가격이 경제 성장과 참 맞물리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와서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 뭐 연장선이긴 한데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을 이제 계기로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이 이제 원래 그 연준은행의 목표치가 2%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대로 들어올 것으로 좀 확신한다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제 좀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이 완전히 안정적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중앙은행이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50bp 이상의 그러니까 빅컷 위주로 이제 되는 것보다는 경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소폭 인하하는 그러한 25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한 계단씩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우리로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언제 시작할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인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지금 집값 상승세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대출 여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DSR 기준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금리 인하에 좀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2023년도부터 그 금리를 5.5%까지 올리는 동안에 우리는 3.25%에서 3.50%로 25bp 한 번 인상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가 굉장히 2%포인트 정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이를 사실은 좀 줄이는 것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하할 압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미국하고 금리 차이 때문에 여력은 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시사를 하면서 그 뉴욕의 우리 3대 지수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그 가격이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AI나 기술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가격이 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사실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이슈를 미리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 2주간 계속 그 주가 상승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그 고용 시장에 대한 이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GDP 성장률, 잠재 성장률도 또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고요. 7월 개인 소비 그 지출 PCA 가격 지수 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마 보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네, 한낮에는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하더라고요. 네, 밤사이 서울은 25도로 웃돌며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도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서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7도, 제주는 26.4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무려 42일째 밤더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어김없이 소나기 소식도 있죠. 네, 오늘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영남 지방의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더위는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주 중반쯤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열대야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초반에도 열대야와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